네, 민사노법 실전지에서 B형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때만 그 예시 답안 있죠. 그죠? 1회 때만 예시 답안으로 보여드리고, 왜냐면 해설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사안을 이해하고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쟁점을 어떻게 잡고 전개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바로 실전지에서 B형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그 2회 때부터는 우리 해설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우리 이제 실제 답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시 답안하고 어떻게 이제 쓰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첨삭이 필요하면 어느 정도 첨삭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B형은 가급적이면 내용 전개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요. 세부적인 첨삭은 따로 이제 필요하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B형 문제는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했고요. 소재기부터 해서 뒤에 이제 공동소송까지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매 해마다 우리 실제 시험도 우리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이제 진도별로 안 하고 무작위로 이제 출제되었다 해서 A형하고 가장 다른 점이 그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최신 판례를 이제 최대한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형까지는 진도별로 하고 기존 문제를 좀 조합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B형 문제는 최신 판례하고 그 다음에 다른 최근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과 그 다음에 유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계를 내봤을 때 유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배합을 하고 이렇게 출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난이도도 쉬운 문제부터 해서 매우 어려운 문제까지, 그러니까 점수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점이 대략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난이도도 높고,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는 건 서술해야 될 내용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시험도 여러분 변리사 시험 보셨겠지만, 기출문제 보셨겠지만, 실제 시험도 배점이 곧 난이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서술의 양도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8문제고 아주 가끔은 10문제 정도까지 이제 출제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문제 처음 보는데 1번 문제는 전형적인 항소인 문제죠. 그죠? 그래서 1번 문제가 두 개의 청구 있죠. A하고 그 다음에 B 청구가 이제 단병입니다. 그죠? 단병이고, 그 단병일 때 이 하나의 청구에 대한 상계가 이뤄지면 일단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한번 꼬을 수 있는 게 일부 판결을 한번 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 판결이 됐을 때 2심 범위하고 심판 범위를 한번 논의할 수 있는데, 이건 두 개의 판결을 전부 다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A하고 B하고 전부 2심 되겠죠. 그죠? 전부 2심 되는데 중요한 거는 심판 범위가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심판 범위가 문제되고, 요 심판 범위와 전부 상계할 때는 이제 항상 이 논의가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상계에 대해서 피고가 혹은 원고가 이렇게 있으면, 피고가 상계를 하게 되면 청구 기각을 당했는데, 이게 두 개의 청구 중에 하나를 상계를 당하게 되면 항소 이익도 한번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두 개의 청구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부 2심 되는 상황에서는 크게 뭐 논의될 건 아니고요. 일단 그 정도에서 논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쨌거나 상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항소 이익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단 항소 이익 논의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냐면 불변금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략적인 목차는 이제 쟁점을 잡아주시고, 쟁점에서 상계에서 항소 이익을 일단 기본적으로 논의해 주시고요. 무조건 인정이 되니까 무조건 인정해 주시고, 전부 2심 되는 겁니다. 전부 2심.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한 게 일부 판결로 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심판 범위. 그래서 심판 범위에서 주로 논의하는 게 이제 불변금 논의를 우리가 한번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항소 2심이나 전부 2심 문제는 이걸 하나로 이제 목차를 잡아주시고, 요게 이제 단병에서의 항소의 효력,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상소, 불이익 변경금 점칙 있죠. 그죠? 불변금 문제, 특히 상계에서의 불변금 문제는 전형적으로 이제 여기서 따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는 뭐 한 10점, 8점에서 10점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우리도 이제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기출 문제를 보시면 전체도 나왔었고, 그리고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그죠? 결론을 내주시면 되는데, 일단 불변금이라고 하는 것은 상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고의 채권이 이제 소구 채권이고, 그 다음에 반대 채권이고, 요게 우리가 자동 채권이라고 하고, 이거 우리가 수동 채권이라고 한다면, 자동 채권하고 수동 채권이 있으면 자동 채권의 상계적상, 이른바 자동 채권의 존부는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상계에서 이 불이익변경금지원 측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설사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판단했다 하더라도 불변금 때문에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만 명백히 해주신다 그러면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이제 풀어내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제까지 항소 문제는 항소하고 상고가 있으면 항소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온 적은 없어요. 항상 모든 시험에서 이제 항소 문제 나오고, 항소 문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항소이익하고 항소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나옵니다. 항소이익하고 항소 효력은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냥 목차로 아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소이익이 있든 없든 무조건 항소이익이 있다, 없다. 그 항소이익이 있어야 항소효력을 따져주는 거니까, 항소효력을 따져주는 문제라면 무조건 항소이익이 있다라고 전제해놓고 들어가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문제가 그 문제를 푸는 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닥 크게 설명이 필요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대개 목차가 이제 2심 범위와 심판 범위, 접법 여부 해놓고 3번 목차에 보면 주로 이제 항소심의 심판 범위와 판결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제 상계항변의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전형적인 문제니까 특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결론 반드시 내주셔야 됩니다. 그죠? 반드시 내주셔야 되고, 전형적인 목차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변호사 시험 문제였었죠. 이런 유사한 문제들이 각종 변호사라든 우리 변리사도 나왔었고, 변리사도 나왔었고, 변호사도 나오고, 법문사, 법원 행시 할 것 없이 항상 나오는 문제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는데 10분에 한 8, 9는 받아주셔야 다른 시험, 다른 문제에서 여러분들 그 상쇄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전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거의 맞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있죠. 그죠? 이게 2023년 이게 올해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신 판례를 가급적 2022년도하고 2023년도를 계속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데, 1번에 2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가 이제 처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그 자체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근래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법인에 대한 이 논의가 계속 이제 논의가 되고, 제가 가끔 진도별로 수업할 때면 항상 얘기하는데, 자연인하고 어차피 법인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죠? 1심하고 항소심 중에 하나가 나온다 그러면 자연인하고 법인 중에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법인은 이제까지 또 한 번 얘기하지만, 법인이 이제까지 시험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항상 시험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는 법인격 부인론입니다. 이게 문제에서도 이제 법인격 부인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법인격 부인론 논의가 나왔고, 이 법인격 부인론이 최근에 판례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꽤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1월달인가 2월달 판례인데, 2023년. 요 자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게 되게 시사적인 게 좀 있다. 왜냐하면 법인격 부인론이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한 번도 기출되지 않았는데, 보통 한 4년 내지 5년 정도에서 한 번씩은 판례가 나오는데 그게 올해 나옵니다. 그리고 법인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일단 법인격, 이게 이제 쟁점 정리를 하는데, 이 법인격 부인론이 어디냐면 당사자 확정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일단 이걸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교과서적이긴 하지만 당사자 확정하고 연결돼서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이냐, 이 부분 해놓고, 여기 이제 표시설에 따른다면, 이러면 표시된 자가 당사자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표시된 자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얘를 기준으로 피고 적격 혹은 당사자 적격을 따져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얘에 대한 이 우리 판례의 태도 있죠. 그죠? 이 판례의 태도가 신의칙설입니다. 이 신의칙설에 따라서 설사 피고 적격이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더라도 신의칙에 따라서 이 책임을 예외적으로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우리 논의가, 우리 판례가 전통적으로 있어 왔고요. 그런데 요게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교과서적 서술인데, 2025년에 나왔던 이 판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신의칙설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그죠?
이 신의칙설의 기준이라는 걸 설정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요 약간 실체법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송법적으로 꽤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 같은 경우에 그래서 1번 쟁점 표시에서 피고적격까지 따져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신의칙설에 따라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을 부여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신의칙설에 따라 책임을 부여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시사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러면 당사자 확정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확정 기준하고 이제 목차를 잡기를 피고적격. 그러니까 확정이 된 예를 기준으로 피고적격이 있는 겁니다. 그죠? 예를 기준으로 피고적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책임 추궁의 근거죠. 그죠? 책임 추궁의 근거가 뭐냐? 이게 이제 신의칙설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논의입니다. 그죠? 신의칙설에 따라서 설사 당사자가 행위 법률 행위 자체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신의칙설에 따라서 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바 법인격은 다르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법인격은 부인이 되지만 그래서 법인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건 분명하게 인정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이제 가끔 물어봐요. 다른 거는 제가 줄여 쓰라고 말을 줄여 쓰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의칙만큼 제가 볼 때 그냥 신의칙이라고 해도 문제되지 않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아까도 이제 불변금 실제 답안지다 불변금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무슨 저것도 아니고 단병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단순 병합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모든 그런 줄여 쓰는 말 중에 하나 괜찮지 않을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의칙이에요. 신의칙은 워낙에 일반적으로 또 모든 행정법, 형법 얘기할 것 없이 다 이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너무 길다 보니까 요새는 그냥 애당초 신의칙이라고 줄여 쓰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리고 이미 학설도 이름이 신의칙설이에요. 신의성실의 원칙설 아니고 그냥 이미 학설 자체가 신의칙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제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 뭐 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느려 써주면 될 것 같다. 뭐 이건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의칙설에 따라서 법인격이 부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설에 따라서 책임 추궁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신의칙설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논의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최신 요 판례의 태도 있죠. 그죠? 이 판례의 태도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고, 문제에서 이제 주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잘 논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논의하셔야 되냐면, 기존의 그 부동산업을 정상적으로 하다가 여기서 보면, 정상적 업무를, 그죠? 법인의 업무를 하다가 해산이 됐어요. 해산이 되면서 여기에 청산법인이죠. 그 청산법인의 대표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기존부터 해와가지고 갑이라고 하는 자가 기존부터 이러이러한 돈을 꾸기도 하고 막 약간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기존의 부동산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던 그 법인이 이 정상적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대표자가 됐으니까 이 갑이냐 법인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것이고 다르지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러면 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서 신의칙에 대한 기준이죠. 신의칙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하는 데 있어서 형해화와 남용이라고 하는 거 있죠. 형해화와 남용이라고 하는 가만히 보면 남용 자체가 신의칙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이 형해화란 말 자체도 신의칙인 거고. 그러니까 법인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법인 자체를 형해화, 그러니까 인격 자체를, 법인격 자체를 형해하거나 이걸 남용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이니까 책임을 추궁하는 건데, 기존에 정상적으로 법인 업무를 하다가 해산이 돼서 여기에 대표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신의칙을 가지고로도 이 대표의 책임을 이 법인한테 대표의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잘 보시면, 법인의 이름으로 지금 소를 제기했잖아요. 지금 원고가 법인이고 대표자죠, 대표자. 그럼 대표자하고 법인하고 엄격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책임은 곧 법인의 책임이 되니까 신의칙설에서 부인된다. 법인격 부인론이 현재 통설 판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는 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이유가 기존의 법인이 법인 자체의 고유 업무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청산법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거기 청산법인의 갑이 대표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의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요. 표현 자체가 그겁니다. 형해화와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법인에서 새로운 법인으로 넘어오는 것 자체를 형해화와 남용했다고 모르지만 원래 정상적인 업무를 해왔고 그리고 정상적인 상법에 따라서 해산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형해화 남용이라고 할 정도의 신의칙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제 판례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론 해가지고 일부러 결론 같은데 가급적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걸 내년이나 내후년 들어가면 A형으로 다시 이제 최신 판례 중에 의미 있는 것도 다시 A형으로 집어넣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이게 B형으로 하면서 처음 나온 판례들이기 때문에 판례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 그래서 일부러 지금 판례 원문을 거의 다 제가 지금 5페이지에 보면 판례 원문을 거의 다 일부러 쭉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5페이지에 판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얘기하는 것이고 거듭 얘기하지만 신의칙이라는 것 자체의 표현이 형해화와 남용이라는 것 자체를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형해화도 아니고 남용도 아니다.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교과서적 서술이에요. 여기까지는 교과서적, 3번까지는 교과서적 서술로 쭉 쓰시면 되되 여기서는 이 판례의 최신 판례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결과론적이긴 한데 최신 판례의 태도를 정확히 알면 답안지 쓰기가 상당히 좋긴 한데 또 반대로 또 결과론적이긴 한데 모른다 하더라도 이 사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사례에서 자꾸 뭔가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어요. 얘의 행위 자체가 기존의 정상적인 업무를 해왔다가 어쩔 수 없이 해산법인이 됐고 또 어쩔 수 없이 갑이 대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례에서 좀 강조하는 편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고 여기에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론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걸 여기에 이런 신의식설 여기에 대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데 한번 의심을 품어봐라. 이 판례의 태도가 그런 데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주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례를 가지고 목차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 목차이긴 한데 제가 목차를 잡으면서 여러분한테 꼭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라고 하는 이유가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나라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만약에 답안지 쓴다면 대략 지금 해설지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전체적으로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 판례는 이것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 판례가 중요한 판례의 태도는 이것밖에 안 하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판례의 전체적인 그 논의죠. 이유, 전개 과정이 어느 정도는 이 판례 속에 들어가 있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혹은 답안지에 이걸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격 부인론이 나오고 법인격 부인에 관한 논의가 나오면 이건 당사자 확정이고 그리고 법인격 부인은 안 되지만 신의칙에 따라서 대표자가 있는 법인이 대표자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신의칙에 맞는 것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무조건 뽑아내셔야 돼요. 이거 기본적인 거니까 교과서에서. 그래서 당사자 확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인격 부인론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교과서에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 번씩 또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한번 좀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아마 다른 문제들은 다른 뭐 강사들도 이렇게 쭉 내고 그럴 수 있는데 올해 문제까지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올해 판례까지는 아마 안 나왔을 건데 매우 시자적인 판례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논의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한번 제 해설지 답안을 보시고 좀 고민을 좀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대목차 안에서 중목차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쟁점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뭐 A형 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차를 어떻게 잡아서 전개할 것인가를 잡아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인격 부인론을 하고 신의칙설에 따라서 책임을 추궁하는데 여기에 적용될 수 있냐?
이 구체적으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형해와 남용에 해당하느냐 이런 논의로 이제 전개가 돼야 이 판례 그리고 대법원의 그 판결 취지에 맞는 답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략 답안을 써주시고 이런 목차를 가지고 써주시고 이제 세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이 정도에서 이게 20점짜리인데 20점 정도 될 것 같죠. 그죠? 분량이라든지 내용 대개 여기까지가 보통 한 10점 정도가 10점 내지 15점 정도 책임 추궁의 근거까지가 보통 10점 내지 15점이고 이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고 판례의 취지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이라는 걸 전제한다면 15점 내지 20점 정도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목차 자체로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좀 전개해서 좀 알아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의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의 1번 문제. 2번 문제는 이게 2021년도 변호사 모의고사,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변호사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 문제가 훨씬 어렵다라고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데 쉬운데 답안지 쓰려고 그러면 막상 또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렇지 않고 1번 문제를 제가 일부러 7점으로 해놨어요. 원래가 이게 15점인가 10점인가 이상인데 1번 문제는 제가 7점으로 해놓고 2번 문제를 13점으로 해놓은 이유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관련 재판적을 써주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공동소송 A하고 B가 있으면 이게 51조, 이게 A하고 공동소송인이 있으면 A하고 B하고 공동소송이면 권리 의무가 공통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권리 의무가 공통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공동소송에서 권리 의무가 공통이면 관련 재판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관련 재판적이 있으면 관할을 인정하는 거니까 관할 항변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뭐 이건 이 자체로는 뭐 2-1번 문제는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이 논의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5조를 기본으로 하고 관할 항변의 의미를 정확히 써주시고 그리고 나서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관련 재판적 이걸 이제 의미 있게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건 의미 있게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관할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관할이 있어야 공동 소송에 있어서 관련 재판적이 있다. 그래서 먼저 문제의 쟁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일단 토지관할이죠. 토지관할의 인정 여부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죠? 써주고 여기에서 이른바 관련 재판적인데 어떤 관련 재판적이에요? 지금 공동소송에서의 관련 재판적. 여기 둘 중에 하나에다가 뭘 써줘야 관할 항변의 의미를 여기다 써줘야 해요. 관할 항변 의미를 여기다 써도 되고요. 여기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의관할인 경우에는 관할 항변이 없으면 법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변론 재판적이 근데 여기서 얘가 관할 항변했다라고 하는 건 변론 재판적이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뭐가 인정돼야 돼요? 관련 재판적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걸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여기다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론. 일단 관련 재판적 인정되기 때문에 관할 항변은 각하 결정해야 된다. 이런 정도 쓰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문제는 2-2번 문제입니다. 2-2번 문제인데 일단 2-2번 문제에서 쟁점을 잡아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연대채무죠. 연대채무. 이게 부진정 연대채무냐 그냥 연대채무냐 따질 것 없이 채권이죠. 채권. 채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뭐예요? 공동소송의 종류가 통공이에요. 통공. 요걸 이제 써주셔야 되고 이게 통공이고 통공인 경우에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증거 혹은 변론을 이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변제죠. 변제는 민법에서 변제는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그죠?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변제만큼은 연대 채무자 간의 변제의 절대적 효력 때문에 그걸 그러니까 다른 연대 채무자에도 그거를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 차원에서 지금 2번 문제는 법원이 그 변제 항변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지급한 것에 대해 고려하여 공동으로 8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차를 보시면 일단 공동소송의 유형하고 그 다음에 심판 원칙이 중요합니다. 요건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논의 전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동소송 유형과 논의 전개 때문에 이건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거는 뭐 전형적, 이것도 안 써주면 뒤에 거 쓸 게 없어요. 뒤에 게 쓸 게 없는데, 이거 전형적으로 쓰시고. 그러니까 연대채무가 통공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연대채무가 통공이고, 통공이기 때문에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래서 소송 진행, 자료, 심판, 모두 다 독립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부진정 연대채무에서 혹은 연대채무에서의 논의가 뭐냐면 이른바 변제항변의 효력이죠. 변제항변의 효력. 변제항변의 효력이 뭐냐면 효력이 뭐냐면 절대적 효력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모르면 상관이 없는데 민법을 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연대채무자 한 명의 변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부분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 변제 효력하고 뭐하고 독립의 원칙하고 어느 게 우선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는 소송 진행상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고 진술도 하지 않았어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항변에 대한 절대적 효력 때문에 얘한테도 인정할 것이냐 얘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 판례가 보시면 그 밑에 각주 판례를 제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어째하여든 간에 연대채무자들 간에 무조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법적으로 독립의 원칙이 각각의 뭐부터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변제라고 하는 것은 항변이에요. 항변사항. 항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변론주의가 적용돼야 한대요. 당연히 변론주의가 적용돼요. 아무리 변제가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더욱 뭐가 돼요? 항변을 해야 돼요. 항변을. 그러니까 항변사항이고 주요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항변사항의 주요사실 중에 권리 멸각적 항변이 되잖아요. 권리 멸각적 항변이기 때문에 따라서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 특히 변론주의 내지 변론주의가 여기서 엄격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법원이 둘 다 공동으로 2천만 원 갚았으니까 피고들이 8천만 원으로 이행하라고 하는 것은 뭐에 위반돼요? 그러면 결국 공동소송에 있어서의 독립의 원칙과 독립의 원칙에서 적용되어야 될 변론주의 내지 처분권주의가 위반되었다 해가지고 결론은 그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써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변론주의에서 이 변제 항변의 의미를 굉장히 의미 있게 써주셔야 돼요. 굉장히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답안지를 써주셔야 이게 실력이 늘어요. 얼핏 보면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변제라더라도 독립의 원칙이 되니까 뭐 이거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변제는 항변이에요. 항변이면 주요 사실에 대한 항변 문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절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느냐라고 하더라도 뭐가 적용돼요? 독립의 원칙은 실제법상의 절대적 효력보다도 훨씬 더 우선하여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못은 그 판결의 못은 저촉의 우려를 위해서 증거 공통이라든지 혹은 주장 공통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데 우리 판례가 그걸 부정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13점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얘기 써도 돼요. 이런 논의가 있다. 주장 공통 내지 증거 공통에 논의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원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 안 되니까 이런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독립적으로 판단해버리면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성 때문에 나온 게 뭐예요? 바로 이 증거 공통 내지 주장 공통에 대한 수정 원리잖아요. 그죠? 이런 논의도 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원래 이게 15점인가 20점짜리예요. 원래 문제 자체가 변호사 문제에서는. 근데 걔네들은 점수 자체가 인플레이가 됐고 200 몇 점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가 돼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10점 내지 15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15점까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요거는 꼭 고민을 하고서 답안지를 좀 보시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뭔가 아리까리하잖아요. 이렇게 읽다 보면 뭐가 물어보는 것 같은데 쉬운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답안지에다가 그 고민의 흔적이라 할까요, 그죠? 언제나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답안지를 쓴 그 흔적이 되게 그 채점하다 보면 거의 명백하게 드러나요. 얘가 얼마만큼 고민하고 의미 있게 썼구나. 설사 틀렸다 하더라도 이런 논의 있잖아요. 독립의 원칙인데 변제양변은 주요 사실이고 주요 사실이니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썼느냐 안 썼느냐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변제양변 속에 상계항변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다라고 뭐 나오잖아요, 그죠? 변제항변 속에 상계항변은 묵시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판례들, 이런 논의들까지 다 연결돼서 여러분들 논의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뭐예요? 변론주의에서 주요 사실이에요. 주요 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장 책임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다 여기 그러니까 이 변론주의 들어가면 쓸 얘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답안지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1번 문제는 뭐 그럭저럭 하는 문제고 그냥 거의 기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2-2번 문제는 만만치 않아요. 그거는 답안지 쓸 내용도 많고 전개할 내용도 많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금쯤 뭐 한 5월달 앞으로 7월 20일이니까 4, 5월 달쯤 이 정도 문제는 좀 고민은 되지만 자연스럽게 답안지가 나와야 어느 정도 이제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행여 아직 좀 이런 정도가 안 나온다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 고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기출문제예요. 변호사 기출문제인데 모범 답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으로 지금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닫는 게 어떠냐라고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이거보다 내가 더 좋은 답안이 있다 그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현재로 보니까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해마다 변호사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면 각 법률저널에 법률신문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는 다 맞지도 않아요. 그 교수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정답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답안지를 한번 달아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소통하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맞는 것 같지 않냐? 내 생각은 이렇다. 그러니까 이런 답안 내가 이런 식으로 채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럼 내 얘기에 맞으면 그럼 같이 비슷하게 생각할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내가 막상 시험 보러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런 목차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선 전개해서 이런 결론을 내겠다 해서 그런 판결은 지금 현재 문제에 해당하는 판결은 피고들은 해가지고 나오는 판결들은 부당한 판결이다. 잘못된 판결이다. 왜? 거꾸로 가죠. 왜? 이거는 독립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고 독립의 원칙은 특히 변론주의에서의 주요 사실이 주장 공통 내지 증거 공통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변제양변은 주요 사실이고 항변에 대한 주요 사실은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고려하면 안 되고 설사 민법상 변제양변의 절대적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원칙,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이다. 뭐 대략 지금 제가 한 얘기들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목차를 잡아서 답안지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대로 저 같으면 목차를 잡고 이렇게 답안지 쓸 것이고 그것도 같이 한번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답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번으로 갑시다. 3번의 1번 문제는 이거는 법무사 2021년도 그러니까 2년 지났죠. 그죠? 법무사 2021년도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시험 문제인데 이것도 그때 20년도인가에 나왔던 판례죠. 그죠? 그래서 이게 2018년도 판례군요. 각주 8번에 보면 2018년도 판례고 보통 이렇게 판례가 나오고 나서 보통 2, 3년 안에 이렇게 시험에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판결 결정에 대해서 경정대도가 있어요. 판결을 하면 판결에 대한 우표시라든지 계산이 잘못된 것들은 뭐예요? 경정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결 경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단 9페이지에 보면 경정 보세요. 경정에서 경정 가능한 잘못에는 그것이 법원에 관해서 생긴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된다 가지고 원래 한 필지였잖아요. 그죠? 원래 한 필지였는데 이게 나눠졌어요. 나눠졌고 1107 평방미터였는데 이게 뭐
504, 503, 해가지고 553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판결은 각각 물건마다 집행을 해야 되고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게 되면 집행 적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따라서 동일한 판결에서 집행이 나눠지게 되면 왜냐하면 원래 1-1번지에 대한 판결하고 1-1번의 지번이 달라지면 판결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원래 하나의 판결이었는데 중간에 달라지면 바꿔줘야 돼요. 근데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경정을 해야 돼요. 경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가 문제냐면 끝에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가로 2번 보면 경정 절차에 대한 항고 절차 해가지고 보시면 즉시 항고에서 경정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어요. 우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앞에서 이게 의미가 있던 거 제가 이거는 항상 이런 문제를 되게 중요시 하는데 이송 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송 신청 인용에 대해서는 이송 신청 인용에 이런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9조에서 보면 이송 결정과 이송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즉시 항고 사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판결 경정 같은 경우 경정을 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경정 신청을 했는데 경정 신청을 기각 결정하게 되면 여기서는 39조에 따르면 즉시 항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송 신청 같은 경우에는 즉시 항고할 수 있는데 지금 판결, 경정, 결정,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즉시 항고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보면 알겠지만 경정, 기각 결정은 항고할 방법에 따라 문제 1번, 문제 2번이 뭐냐면 그러니까 경정 절차에 대한 이거에 대한 불복 방법을 써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이거에 대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경정 절차에 대한 불복 방법이 뭐냐 해서 이건 법조문도 나와 있고 이런 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여기서 꼭 알아. 법조문을 잘 보면 알겠지만 경정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방법이 없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건 집행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이건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뭐밖에 없어요. 특별한 거밖에 없어. 특별한 거. 원래 불복 절차가 없지만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뭐예요? 항고 절차가 있는데 그게 뭐다? 특별한 거다 해가지고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런 설사 즉시 항고 절차가 없다 하더라도 항고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인데 여기에 포함되느냐? 요걸 써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판례를 알면 되고 판례를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와줘야 됩니다. 경정 결정에 대한 항고 방법은 있는데 경정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러면 결국 뭐밖에 없다? 특별한 거밖에 없다. 그래서 특별한 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이 판례를 알면 된다고 하는 거고 판례를 모르면 그거는 대충 이제 그러니까 요런 데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수 있을 수 있어요. 판례 보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그냥 내 의견 쓰면 돼. 그럼 충분히 점수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거의 못 써요. 왜냐면 항고 자체를 거의 고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변리사 우리 공부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항고 문제가 다른 데에는 다 나왔다 그랬어요. 2021년도까지 다른 데 시험에 다 나왔는데 변리사 시험에서 항고 문제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A형 할 때도 그렇고 B형 할 때도 그렇고 이 항고 문제는 계속 냅니다. 조만간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좀 해줘라. 이렇게 꼭 한번 말씀드리고, 이건 법무사 시험에도 나오고, 저도 가끔 이 문제 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서 이 기회에 어떤 때에 즉시 항고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정확히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하고, 몇 군데 있었죠, 그죠?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3-1번은 판례도 이렇지만 이거는 이제 항고 절차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좀 삼으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시사적으로 좀 내는 문제고,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온 부분이 항고 절차에 관한 문제니까 이송과 관련돼서 한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피 신청과 연결해서 한번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경정 결정에 대한 최신 판례도 있으니까 또 한번
알아둘 필요도 있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논의될 수 있는 게 3-2번 문제인데, 요것도 최신 판례입니다. 이것도 최신, 이것도 몇 년도 판례죠? 올해 봄에,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보통 뭐 한 3주 내지 한 달, 이렇게 한 달 안에 거의 대법원 판례를 거의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보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꼭 한번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2023년 1월 달이네요. 그죠? 예. 제가 모니터링 판례가 3월 달까지 제가 모니터링 해왔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3월 이전까지는 볼 필요가 있어요. 3월 이후부터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출제원들 내정해가지고 이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6개월 전까지만 시험 범위로 보통 냅니다. 뭐 7월 달이니까 7월 22일이다 그러면 1월 20일, 1월 22일 전까지 판례들은 논의 대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크게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가 아니면 거의, 그러니까 전원합의체 판결 자체가 민사소송에 관계된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1월 달까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최신 판례라고 하는데, 최신 판례에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알아두실 게,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한 2, 3년 내에 있잖아요. 2, 3년 내에 계속 중복재수하고, 그 다음에 재수금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판례뿐만 아니라, 제가 작년, 재작년까지 해서 최신 판례, 최신 문제도 그렇고, 중복재수하고 재수금지 문제가 계속 나온다, 판례가. 너무나 지금, 그러면서 제가 작년에도 저하고 같이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이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중복재수하고 재수금지. 그러면서 올 변호사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상계와 관계했던 그건 제가 모의고사도 내고 그랬는데, 그게 변호사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중복재수하고 재수금지와 관련되어 있는 2, 3년 동안 나왔던 판례가 보통 1년에 한 2-3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고 나와요. 그러니까 올해 또 나올 수 있어요. 올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나왔는데 우리만 안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복재수와 재수금지, 다른 문제는 제가 A형에도 냈고요. A형에도 내고, 우리 문제에서 많이 냈어요. 많이 내고 그랬으니까 일단 또 나올 겁니다. 제가 또 낼 건데, 일단 오늘은 2023년 올해 또 나왔던 의미 있는 판례가, 이거는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나라면 출제할 만한 그런 의미의 판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일단 문제에서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갑이 명의신탁에 대한 말소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서 소치하했단 말이에요. 그죠? 소치하고 사실관계 파악하는 게 소치하했는데, 여기서 제가 살짝 하나 여러분한테 동의가 지금 강박에 의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원래 요게는 없었어요. 원래 요게는 없었는데, 원래 사실은 내가 살짝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동의도 소송행위잖아요. 그죠? 동의도 소송행위인데, 소송행위의 강박에 의한 취소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취소가 불가능한데, 그럼 이게 인정이 되면, 소치하가 무효가 되면, 전소가 뭐예요? 계속된 거잖아요. 전소가 계속되면 중복재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거 여러분들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얘가 동의를 했는데, 동의가 강박으로 취소나 무효가 되면, 그럼 전소는 살아있는 거고요. 무효니까, 전소 계속 중이니까 후소는 중복재소가 될 수 있다. 라는 것도 논의할 수 있으니까, 문제의 쟁점, 이게 하나의 쟁점인 거예요. 중복재소가 될 수 있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이건 이제 민법상 의사표시 하자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니까 소치하는 유효죠. 유효니까 전소는 계속되지 아니하고, 그럼 중복재소는 아니에요. 일단 중복재소가 아니니까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재소금지로 가야 돼요. 재소금지. 재소금지인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 중에 이제 재소금지. 그럼 재소금지인데, 여기서 재소금지. 그러니까 요게 2번하고 3번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꺼번에 부적법 문제 해가지고 부적법에서 제가 한꺼번에 그냥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목차를 잡기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목차는 4 내지 5로 끝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할 게 없어요. 중복재소가 아니고 재수금지란 말이에요. 재수금지인데, 재수금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항의를 받자. 재수금지에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재수금지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소송물이 당사자도 동일하고 소송물도 동일하잖아요. 권리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주는데, 얘가 소를 취한 이유가 뭐죠? 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없어도 소유권을 잃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권리보익이 있어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권리 보이기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권리 보이기 없다. 그래서 재수금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재수금지에 해당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재수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뭘로 가는 거예요? 교환적 변경으로, 교환적 변경. 여기까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교환적 변경 들어가면 이것도 뭐 소치하와 신소재기라고 하는 전형적인 목차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소치하와 신소재기라고 하는 전형적인 목차가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게 뭐냐? 또 한번 얘기하지만, 이 소치하나 소각하나 뭐예요? 재수금지로 각하되는 거나, 소각하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소치하는 뭐예요? 변소강조, 당소시방 동해가지고 소송물에서는 변소강조잖아요. 변론주의나 직권주의, 직권탐지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각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하에 해당하는 사유를 취하고 나서 뭘 넣어요? 신소재기하고 신소재기. 그래서 기존의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이 말소등기 청구소송이 뭐예요? 소치하의 대상이 됐던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원래 소각화해야 될 건데 소각하기 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소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치하고 나서 뭘로 바뀐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거면 일단 이 소변경이 적법하고 뭐 교환적 변경으로서 문제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손해배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한지 요 논의가 됩니다. 요게 이제 또 여러분 알아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인용 판결이 타당성, 이거에 대한 논의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데, 이 판결의 타당성 이렇게 합시다. 판결의 타당성.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아주 의미가 있는 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소치하, 재수금지에 해당하거나 소치했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뭐예요? 소로서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말소등기를. 왜냐면 재수금지에 걸리니까. 또 소치하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수금지에 걸리니까. 그러면 얘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소송법적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소송법적 권리 취득에 대한 수단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수금지에 걸리니까. 그 얘기는 얘 때문에 이 소가 제기되었었고, 비록 내가 재수금지에 해당이 돼서 재수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뭣도 없어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소유권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가져올 수 없는 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잘 보시면 얘가 불법, 그러니까 네가 재수금지에 해당하는 것을 얘가 알고 거부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거부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뭐가 생긴 거야? 손해배상 청구서 손해배상이 생긴 거다. 왜냐면 거부하게 되니까. 그리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도 없으니까. 이유는 뭐예요? 재수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수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소송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만큼 뭐가 생긴 거예요? 손해가 생긴 거죠. 요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하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재수금지라고 하는 소송법적 효과가 뭐를 없애진 않는다고요? 실체법적인 이건 소송법적으로 재수만 금지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상 소로서 구할 수 없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실체법적 권리까지 소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이등 청구나 말소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래 얘가 이 항소심 판례는 뭐냐면, 사실심 판례는 뭐냐면, 야, 결과적으로 재수금지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손해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돈으로 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죠. 재수금지에 해당하니까 손해배상을 바꾼 거잖아요. 손해배상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인용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재수금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체법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니까, 그럼 손해도 없는 거다. 손해도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도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판결에다 파기, 환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요 부분이 제가 이 판례를 딱
제가 이거 2월 말쯤, 3월 초쯤에 딱 이 판례 보자마자 이게 나온 지 한 4주, 3주 정도 딱 되고 나서 내가, 야, 이거 대단한 판례다. 아, 소송법적으로 되게 의미 있는 판례다. 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내가 학교에 있었으면 이거 들고서 또 한번 논문 쓴다고 또 막 이렇게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재소금지에 해당하는가 실질적으로 뭐예요? 소송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재소금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원심 판결, 그럼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없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생긴 거다? 손해가 생긴 거다라고 원심 판결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뭐라고? 그게 소송법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법적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 아니다. 왜냐면 그런 판결은 아직 없잖아요. 다만 소송법적으로 소구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니까 뭐가 없다? 손해가 없다. 이 판결이에요.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게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 판례의 그 우수성이라고 하는 거는 소송법과 실체법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통해서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를 추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제법적 권리를 소멸시키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이런 판례들은 어디서밖에 나올 수 없냐면 소송법에서밖에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제가 작년에 이런 문제가 비슷한 게 뭐였냐면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 때 그 사행위 문제를 하면서 이 사행위가 자꾸 채권자 취소권 낸다고 막 지랄하시는 수험생도 막 있고 그러는데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문제가 실제법에서 나올 수는 없고 같은 실제법하고 절차법하고 엮여져 있는데 이거 실제법에서 내긴 되게 힘들어요. 이런 문제. 채권자 사행위가 기판력을 통해서 사회가 인정되냐는 것도 실제법에서 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이거는 이런 판례들은 소송법에서밖에 논의할 수가 없고, 실체법에 관한 문제인데 소송법에서밖에 논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판례들 잘 알아두시고, 전례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 아까 변제항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소송법에서밖에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튼, 제 관점에서 보면 요즘 본 판례 중에 가장 우수한 판례입니다. 가장 의미 있는, 소송법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판례니까 꼭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기까지는, 요 목차를 잡는 데까지는 전형적인 목차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목차니까, 요게 중요해요, 요게. 요 판례가 이 판례 가장 코어예요. 소송법적인 재소금지 효과가 실제법적인 권리 소멸까지 다가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생긴 게 아니고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판례의 그 문제의 취지에서도 보면 자꾸 불법 영득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거부의 의사가 있다. 이 거부를 하게 되면 뭐예요?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구할 수 없으니까. 제가 왜 자꾸 흥분하면서 이 판례의 우수성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죠? 이런 판례들이 나올 때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 것들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에 관한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고 그래서 저만 이런 걸 좀 강조하는 편이긴 한데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3-2번 판례는 아주 의미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판례를 보고 일부러 그래서 또 이것도 뭐예요? 결론에 보면 판례 원문을 거의 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쭉 해놨어요. 원래 이거보단 당연한 얘기지만 판례의 결론, 그러니까 그 어떤 사례 문제의 결론은 2줄 내지 3줄 넘어가면 안 돼요. 3줄 넘어가면서부터 읽기가 힘들어요. 그 결론은 정확히 무엇을 썼는지, 어떻게 전개했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될 일이지, 이걸 너저분하게 길게 앞에 쓰는 거, 특히 민사소법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주문이 2줄 넘어가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결론도 2줄, 3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다른 법은 보니까 10줄도 넘어가고 결론이 본문보다 더 길더만. 근데 소송법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소송법은 없어요. 또 한 번 얘기하죠. 그 얘기는 이유의 속에서 다 하고 이유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결론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써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3번에 아까 1번에 2번 문제하고 3번에 2번 문제는 올해 나온 판례 중에 그래도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보는 판례들입니다. 그래서 1회 때는 일부러 내가 1-2번 문제, 3-2번 문제 일부러 거기다 집어넣고 20점짜리를 했는데 20점짜리 넣을 만큼 의미가 있는 판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런 판례들 있잖아요. 그죠? 판례, 대법원 판례가 뭔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시험에 나와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오고 그런 것들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근데 올해 나오기 힘들고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최신 판례를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최신 판례를 가지고 이제 보통 한두 개씩 하면서 난이도를 조절하면서 이렇게 나갈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1번 문제 봅시다. 4-1번 문제. 4-1번 문제는, 이거 요번에 나온 시험 문제죠. 그죠? 요번에 이제 변호사 모의고사, 변호사 시험 문제입니다. 2022가 나온 지 이제 두 달 됐네요. 1월 11일이니까 1월 10, 2월 10, 3월 10일, 4월 10일이죠? 3달 됐네요. 그죠? 그래서 올해 좀 쉽게 나왔어요. 올해 쉽게 나왔는데, 쉽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별 의미 없이 여러분, 이거 이런 문제예요 하고 올려놨는데, 물어봐요, 가끔. 이게 어떻게 써야 되냐고. 약간 실망인데, 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뭐예요? 누가 봐도 소치하죠, 소치하. 그럼 170조에 보면 재판상 청구는 각하, 소치하가 되면 재판상 청구 효력은 없어져요. 효력은 없어지만 뭐는 생겨요? 최고의 효력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효력이니까 소치하가 된 때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치하를 문제의 취지를 잘 보면 날짜를 계산하다 보면 소치하가 언제 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럼 어디서밖에 못 나와요? 이것도 민사소송법밖에 못 나와요. 이런 거는 당연히 민사소송법밖에 안 나오죠. 민법에서 소치하가 언제냐 왜 물어봐요? 이거는 민사소송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변론 전에는 소치하를 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아까 그런 문제도 있죠. 상대방이 동의가 필요한 거는 변론이 개시되고 나서. 왜냐하면 소송 개시냐 변론 개시냐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소송 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생기고 상대방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소송 계속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상대방이 소송 계속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별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소치하를 할 수 있다라고. 왜냐면 무변론 판결도 뭐예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봐라 해서 일부러 내는 것 같아요. 니네들이 이거 너무 쉬운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래? 했더니 다 못 풀어요. 다 못 풀어. 그러면 소치하서는 뭐예요? 상대방이가 동의가 없는 한 소치하는 단독적, 여효적 소송이에요. 여효적. 그러니까 여효적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여효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구속적이에요. 구속적. 소치하는 단독적 소송행위예요. 단독 소송행위. 단독 소송행위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취소. 취소는 취소의 의사표시 하는 대로 뭐가 생겨요? 법률적 효과가 생기잖아요. 소치하도 여효적 소송행위라 그러면 구속적 소송이라고 하면 소치하 의사 표시를 하는 대로 즉시로 뭐가 돼요? 그러니까 변론으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소치할 수 있어요. 내가 가끔 얘기하지만 우영우할 때도 그런 거 얘기하면 내가 우영우할 때 그거 나오더라 한번 봤냐? 이렇게 내가 지난번 언제 강의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영우할 때도 보면 원고나 원고가 구두로도 뭐예요? 소치합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즉시 피고한테 판사가 원고가 소치한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원래 소치하는 서면으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서면이지만 변론 중에는 구두로 가능해요. 구두니까 상대방의 동의도 누구 판사 앞에서 판사 동의 이렇게 받는 거. 그러면 판사 그러니까 소치한 단독적 소송이지만 동의를 받게 되면 이때는 뭐예요? 서로 간에 행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단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서로 약간 계약적 의미의 이제 소송회가 돼버리는데 일단 동의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만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소치하는 원칙적으로 단독적 소송이기 때문에 소치하서를 제출할 때 바로, 소치하 효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4-1번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소송 계속은 됐는데, 답변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요 사이에. 그럼 뭐예요? 소송 계속 시설이 있고 변론 개시설이 있잖아.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고 굳이 하자 그러면 소치하서 제출시하고 변론 개시설을 취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소송 계속 시설로 하면 상대방이 동의를 받아야 되거나 상대방의 소치하서가 도달된 때로부터 이런 이론이 나올 수 있어요. 판례는 없어요. 판례는 없고. 근데 너무나 명백하게 동의가 필요 없다면,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라면 이론적으로 당연히 뭐 소치하서를 제출하는 즉시 소치하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치하서를 제출한 그때로부터 뭐가 돼요? 소치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로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이건 그 뒤에 6개월 뒤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날짜의 어느 부분인지를 니네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변호사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예요. 실무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소치하는 또 우리 이제 민사소송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면 근데 의외로 이거 가지고 변호사 올해 시험 본 애들도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내가 시험 문제 올려주니까 나한테 와서 물어보는 애가 한 서너 명 됐어요. 벌써.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가? 하면서 내가 나 이런 문제 되면 쓸 게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이거 해설지에다 170조 하나 올려놓고 말았어요. 왜냐면 170조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민법 170조 끝. 뭐 이거 할 게 없다. 그랬는데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거. 근데 내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소치하서 제출하게 되면 그 즉시로 효력이 발생한다. 소치하니까. 단독적 소생이니까. 이런 정도. 그래서 그거를 좀 길게 써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여러분 목차를 잡을 때 그 15페이지에 보면 이런 거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목차 잡을 때 1- 문제의 소재 민법 170조의 소치하의 효과 그래서 시효 중단의 효과가 문제가 되고 뭐 이런 게 좀 써줘요. 그 다음에 쟁점 써주고 그 다음에 재판상 청구와 최고의 효력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하나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시효 중단. 그래서 원래 시효 중단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이거 써줘야 됩니다. 그죠? 권리 행사라고 하는 것이고 권리 행사는 뭐예요? 재판상 청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권리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몇 조? 170조에 보면 그죠? 재판상 청구가 아니라 소를 취하거나 각하되게 되면 재판상 청구 효력은 없어진다. 효력은 없어지는데 특히 사항 같은 경우에 소치하를 했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는 없고 그럼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최고의 효력이 생긴다. 이거 이제 이 정도 하나의 목차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안의 경우에 누가 봐도 이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할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러면 소치하 효력의 발생 시기 그래서 소치하 효력의 발생 시기죠. 그죠? 여기 날짜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뭐가 돼요? 소치하서 제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동의를 받을 때 이렇게 두 가지가 하나로 이제 반가로 2번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문제의 소재 2번, 그 다음에 여기에서 3번 소치하서 제출시.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지금 사례는 여기에 있는 거다. 이렇게 해놓고 결론. 이런 정도로 하는 겁니다. 그거 보면, 이 말도 이렇게 길게 쓰네? 더 쓸 수도 있어요. 더 길게 쓰려고 하다가 점수가 이게 10점짜리로 하기엔 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걸 8점인가 해야죠. 그죠? 이 정도는 보통 한 내가 볼 때 7점, 8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변형하면 막 우왕좌왕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이게 어떻게 풀지? 왜 이거 고민해요? 뭐 뻔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여튼 그렇다. 예, 또 가끔 이거 가지고 답안이 어딘지 답은 없어요. 무슨 기출문제 답이 어디 있어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답안지를 제시하고 여러분이 내 답안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라고 그거 하세요. 그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일게요. 근데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 게 맞으면 실제로 나와도 자꾸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답안지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빨리 적응하시라는 거죠. 이게 맞다 그러면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런 쟁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풀어가지고 어떻게 결론낸다. 이게 전형적인 우리 사례 시험의 답안이란 말이에요. 그걸 빨리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 같이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나서 이렇게 답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한테 매우 강조하는 편입니다.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 시험에 매우 도움이 되고 유용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답이, 어떻게 답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가 한번 고민 조금만 해보세요. 누구 말이 맞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튼 그렇게 하고 2번 문제 봅시다. 2번 문제. 2번 문제는 외람된 얘기인데 변호사 시험에서만 2번 나왔어요. 변호사 시험에서만 2번 나오고 우리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쪽으로 집행법적인 부분이 있긴 한데 여전히 소송법에 이제 소송법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자꾸 이쪽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도 나오고 또 그러니까 이거 변호사 시험 문제,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민사 실무가 있고 민사법, 사례형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4번 문제만큼만 이 문제만큼만 민사 실무는 거의 소송법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진바 소장 쓰는 거예요. 소장 쓰는 거. 그 다음에 민사 사례형에도 시험에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요 판례를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한번 고민을 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판례는 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2020년도가 나온 판례예요. 2020년도가. 그렇죠. 17페이지에 보면 각주 2020년도, 원래 2020년도에 나왔던 판례는 뭐였냐면 화해였어, 화해. 근데 이걸 살짝 변형시켰어. 왜 이렇게 변형시켰냐? 원래 변호사 민사 실무에서는 이 판례를 그대로 했어요. 그리고 또 민사법 사례형으로 시험 문제 내려고 그랬더니 동일한 문제잖아. 그러니까 화해 대신 뭘 바꾼 거예요? 조정으로 바꿔요, 조정으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도, 어떤 교수인지 몰라도 여기에 꽂혀 있는 거야. 난 내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교수는 민사 실무로 들어가서도 출제하고, 또 뭐예요? 민사법, 민사소송법, 사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또 내고, 개인적으로 되게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내면 되지. 왜 2번씩 내고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 변리사 시험 들어오면, 또라이가 들어오면 또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외람된 얘기인데 법무사하고 법원이 다 나왔어요, 또. 그거 뭐예요, 이게? 안 풀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안 풀어볼 수가 없고. 뭐 일단 문제 1번, 그리고 쟁점. 일단 추심 압류 소송의 압류 명령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이 명령의 의미가 최대 소송하고 같은 의미다. 최대 소송 들어가면 뭐예요? 당사자 적격 문제다. 그래서 또 이 당사자 적격 문제를 항상 얘기하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집행적격하고 또 집행적격. 집행적격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도 당사자 적격하고 이것도 주관적 범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주관적 범위하고 그 다음에 청구적격. 그 다음에 청구적격, 이거 객관적 범위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소송법에서만 끝나니까 주관적 범위, 객관적 범위 이렇게 끝나지만 이게 집행법으로 하면 이게 요거고 이게 요거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제 꽤 의미 있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적격과 집행적격과는 이 기판력 문제가 여기서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다. 결국 큰 목차는 뭐냐면 요거 있죠. 추심 압류 명령과 추심 소송에서의 당사자 적격이 어떻게 처리될 건지, 그 다음에 기판력이 저쪽이 될 건지. 왜냐하면 최대 소송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뭐예요? 유사피서 공동소송이란 말 자체가 기판력이 부여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추심 압류 소송에서의 성격, 당사자 적격 문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채권자가 있고 채무자가 있고 제3채무자가 있는데, 원래 채권자 대의소송은 채권자가 예의소송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채권자 대의소송은 채권자고 얘하고 당사자 적격이 동일하게 본단 말이에요. 이건 얘가 소송을 제기해도 되고 얘가 소송을 제기해도 돼요. 일단 이런 문제라는 거죠. 채권자 대의소송은 얘하고 당사자의 적격이 동일한데 이 채권을 압류해요.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한 압류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압류 채권자는 압류 명령을 받으면, 압류 명령을 받았다는 건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압류권을 가지고 있다는, 압류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하고 똑같아요. 채권자의 대의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나 얘하고 똑같은데, 채권자 대의소송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채권자하고 채무자는 동일한 당사자 적격을 부여하는 반면에 압류 추심에 의한 추심 소송은 얘만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압류했겠죠.
이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했다는 건 이 압류 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은 이 권리를, 채권자의 권리를, 채무자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라도 얘와 얘 사이에서는 얘가 우선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적격은 누구만 있다는 거예요? 얘는 없다는 거. 얘는 있다는 거. 여기서 압류 채권자들에게 있던 얘와 얘는 당사 적격이 있는데 압류 채권자들 얘는 당사 적격이 없어요. 집행 적격이 없는 거니까. 이게 얘가 이 소송을 하는 이걸 뭘 못해요? 이거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당사 적격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반대로 뭐가 돼요? 얘가 소송을 제기하는 중에 얘가 압류해서 또 소송 들어가면 얘가 뭐는 될 수 있어요. 얘가 당사자 적격이 소멸될 수 있어도 얘는 중복죄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압류 추심 소송은 중복죄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뭐 이런 문제까지 이제 같이 연결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당사자 적격 내지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당사자 적격은 채무자는 뭐예요? 채무자는 집행 적격이 없어요. 집행 적격이 없다는 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얘가 일부 포기의 조정, 이 조정은 중요한 게 아니라 포기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자기의 권리를 이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압류 추심하면서 포기에 대한 결정 혹은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되면 이때는 뭐에 관한 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지금 채무자가 압류 추심하면 얘의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유는 얘만이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을 위한 권리일 뿐이지 얘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양면성이에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제3자인 압류 채권자가 하게 되면 집행 적격을 누가 갖냐면 얘만 가져요. 얘만 갖는다는 건 얘는 집행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는 집행권만 갖는 집행권. 그러니까 집행권만 갖기 때문에 얘가 이 조정 내지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채무자의 권리를 일부 포기하는 건 집행권만 포기한다는 뜻이죠. 집행권만. 되게 중요한 거는 거듭에 대한 집행권만 포기하는 집행권.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라고 하는 의미는 채무자의 채권의 소멸이라든지 포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뭐라는 거예요? 집행권만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조정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얘기하면 굳이 당사자 적격을 쓸 필요가 없는, 그게 아니고 이것이 써야 되는 이유가 압류 채권자가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을 박탈시키는 이때의 당사자 적격을 박탈시키는 건 집행 적격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박탈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얘만 당사자 적격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얘만이 채무자의 권리를 집행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갖는 당사자 적격의 의미는 집행 적격의 의미고 순수한 의미에서 그 얘기는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포기시키는 게 아니라 이 권리나 채무자의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의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압류나 추심의 부분만을 포기한다는 의미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목차는 뭘 써줘야 되냐면 당사자 적격의 개념이 뭔지를 꼭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 적격이다. 꼭 써줘야 되고, 그러면 기판적 저촉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일단 포기 부분 있죠. 포기라고 하는 건 압류 혹은 추심의 범위에 관한 문제다. 일단 그래서 객관적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사건은 뭐예요? 더군다나 얘는 뭐예요? 변론, 종결, 전후.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또 문제가 다른 채권자끼리. 다른 채권자끼리는 더더군다나 뭐예요? 변종 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뭐가 생길 여지도 없어요.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객관적 범위도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 범위에 해당하는 승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아까 얘하고 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집행적격의 문제인 거 이런 의미인 거고,
얘와 얘 사이에서는 동일한 당사자 적격의 의미인데, 그래서 승계인의 의미를 갖는데, 이것도 뭐 해야 돼요? 변종 후 채권자를 전제로 하는 거지. 판결을 받고 나서 변종 전에 채권자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변종 전 의미는. 가장 중요한 거는 포기의 범위가 뭐냐. 요걸 정확히 써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 거기에 더군다나 얘는 변종 전 다른 채권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계인 문제도 생길 여지가 없다. 뭐 이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큰 목차로 하면 1번, 2번 당사자 적격, 압류 추심의 채권자의 당사자 적격의 의미, 개념을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판력. 기판력이 객관적 범위하고 주관적 범위 다 써줘야 됩니다. 그죠? 항상 나오게 되면. 그래서 포기 범위도 아니고, 포기 범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는 인정돼요? 그럼 원래 판결에 대한 효력이 있잖아요. 원래 판결에 대한 효력이 있고, 거기에 대한 주관적 승계 문제는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포기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기판력이 부여가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그렇다 하더라도 변종 전 승계는 승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은 뭐요? 승계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고, 그리고 결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이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변종 전 승계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포기의 의미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의 의미가 채무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압류 추심 범위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판례의 취지를 써주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늘 1회 끝냈는데 앞으로 8회까지 해가지고 쭉 이런 문제들 좀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관할부터 해가지고 공동 소송 문제, 그리고 다른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이런 판례 기출 문제,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들이 비용을 통해서 좀 문제 적응력을 좀 할 수 있도록, 원래 A형은 진도별로 나가는 게 원래 수업의 기본적인 것과, 내용 A형도 문제 쉽지 않아요. A형을 내가 하는 이유는 작년까지 나왔던 판례들 중에 냈던 판례들 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진도별로 맞추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제 문제가 좀 어려운 건 저도 인정하고 있는데, 연습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쉽게, 어렵게 공부하고 문제를 파악하는데 훈련을 하셔야지, 평소에 쉽게 해놓고 시험 문제 들어가서 어려우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죠? 평소엔 좀 어렵게 문제를 좀 파악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같이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진짜 답안지들은 완전 창작이에요. 근데 누구 거 보지도 않고, 보시면 알겠지만 누구 답안하고 같은 게 없어요. 걔네들 답안도 거의 제가 개무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같은 답안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누구 답안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이 소송법적인 사고방식에 맞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답안지를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최소 4월, 5월까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정리하고 7월 달에 시험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수업은 일단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